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깐만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시겠습니까? 입고 계신 청바지 혹은 옆에 놓인 가방 아니면 입고 있는 점퍼의 지퍼 손잡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주 작은 글씨로 알파벳 3글자가 적혀 있을 확률, 제가 장담하는데 90% 이상입니다. YKK. 진짜 있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바지를 입을 때도 가방을 열 때도 추워서 점퍼를 올릴 때도 이 3글자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70억 인구의 지퍼를 독점하다시피 하게 됐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비상장 기업 YKK입니다. 고작 지퍼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도 애플도 심지어 루이비통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전 세계 패션 산업의 슈퍼의리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묶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단돈 100원짜리 지퍼 하나로 연 매출 10조 원을 찍는 회사. 중국의 저가 공세가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우린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회사의 미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철학으로 무장한 기술 변태 집단. 오늘은 YKK가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지퍼를 통일했는지 그 100년 관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지퍼 회사 같죠? YKK의 위험을 숫자로 한번 체감해 봅시다. 이 회사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지퍼의 길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0만에서 300만 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지구를 80바퀴나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지퍼를 연결해서 4번 왕복하고도 남는 양이죠. 전 세계 지퍼 시장 점유율은 약 50%입니다. 50%면 독점은 아니지 않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계의 함정을 보셔야 합니다. 저가 시장,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파우치나 일회용품에 들어가는 싸구려 지퍼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그리고 에르메스,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 시장만 놓고 보면 YKK의 점유율은 사실상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패션 업계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원단은 이탈리아산을 쓰고 봉제는 베트남에서 해도 되지만 지퍼만큼은 반드시 YKK를 써라. 왜냐고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는데 지퍼가 뻑뻑해서 안 열리거나 이빨이 나가버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브랜드 이미지는 그 순간 나락으로 갑니다.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지퍼는 가방 원가의 1%도 안 되는 부품이지만 그 1%가 전체 퀄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YKK를 씁니다. 일종의 보험을 드는 셈이죠.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공학자도 아니고 재벌 2세도 아닌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YKK의 창업자 요시다 타다오. 그는 1908년 일본 도야마현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형제들이 많아 입 하나 줄이려고 어릴 때부터 도쿄로 상경해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해야 했을 정도였죠. 그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망해가던 도자기 수입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도자기를 팔다가 우연히 미국에서 들어온 지퍼라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1930년대 당시 지퍼는 최첨단 신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형편없었어요. 몇 번 올리면 턱 걸리고 힘줘서 당기면 뜯어지기 일쑤였죠. 요시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에게는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만납니다. 바로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꾀하지 않고는 스스로의 번영도 없다. 이 문장이 요시다 타다오의 뇌리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만의 경영 철학으로 다듬어 선의 순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덕책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원가를 낮춘다. 원가가 낮아지면 제품 가격을 내린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니 고객이 몰려든다. 많이 팔리니 공장을 더 돌려 원가가 더 낮아진다. 다시 처음부터 반복한다. 보통 기업가들은 원가를 낮추면 그만큼 마진을 더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시다는 원가가 떨어지는 즉시 판매 가격도 같이 내려버렸습니다. 고객에게 이익을 나눠줘야 그 고객이 평생 내 편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이 철학이 훗날 YKK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1934년 요시다는 20대의 나이에 YKK의 전신인 사네스 상해를 세우고 지퍼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시작은 처참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지퍼 이빨을 하나하나 끼우다 보니 불량률이 높았고 무엇보다 미국산 기계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이었죠. 여기서 요시다 타다오의 기술 오타쿠 기질이 발동합니다. 남의 기계를 써서는 남보다 좋은 지퍼를 만들 수 없다. 기계도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냐면요. 빵집 주인이 밀가루 품질이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직접 밀 농사를 짓고 오븐도 내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죠.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그냥 좋은 기계 사다 쓰세요. 하지만 요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퍼 제조 기계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YKK만의 독자적인 고속 생산 기계가 탄생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산 속도는 5배 빨라졌고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경쟁사들이 YKK의 기술을 훔치고 싶어도 훔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기계 자체를 YKK가 직접 만들어서 공장 안에 꽁꽁 숨겨두고 안 보여주니까요. 이때부터 YKK의 수직 계열화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전설이 시작됩니다. 보통 지퍼 회사는 원재료를 사와서 조립만 합니다. 그런데 YKK는 어떻게 하느냐? 지퍼 이빨에 쓰이는 황동 합금을 직접 녹여서 만듭니다. 지퍼 테이프에 쓰이는 실과 천도 직접 짭니다. 플라스틱 지퍼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알갱이도 직접 배합합니다. 심지어 지퍼를 담는 종이 박스까지 직접 만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퍼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정밀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수백 개의 작은 이빨이 정확하게 맞물려야 하거든요. 하나라도 0.1mm만 어긋나도 지퍼는 고장납니다. 남의 재료를 사다 쓰면 이 미세한 오차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요시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착 덕분에 YKK 지퍼는 1만 번을 열고 닫아도 고장이 안 나는 괴물 같은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YKK가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전 세계 모든 공산품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4배나 올랐으니까요. 경쟁 지퍼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거나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다 타다오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릴 수 있으면 더 내린다. 임원들은 기겁했죠. 회장님, 원가가 4배나 올랐는데 가격을 유지하다니요? 우리도 망합니다. 하지만 요시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원재료부터 기계까지 다 직접 만드니까 공정 효율을 쥐어짜내서 원가 상승분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YKK는 오일 쇼크 기간 동안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 혼자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만 올렸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바이어들이 YKK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 위기 때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는 회사다. 이 사건 이후 YKK는 경쟁사들을 초토화시키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미국 지퍼 회사 탈론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이때 YKK에게 무릎을 꿇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YKK의 독주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지퍼 1위인 SBS 같은 저가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들은 YKK 품질의 80% 정도를 따라오면서 가격은 절반도 안 되게 팔았습니다. 소위 가성비로 밀어붙인 거죠.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이제 지퍼 기술은 평준화됐다. 굳이 비싼 YKK 쓸 필요 있나? 실제로 자라나 H&M 같은 스파 브랜드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지퍼를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YKK의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YKK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영리한 투 트랙 전략을 꺼내듭니다. 첫째, 프리미엄의 초격차입니다. YKK는 명품 브랜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300만 원인데 고작 500원 아끼려고 중국산 지퍼 썼다가 고장나면 그 수리비랑 브랜드 망신은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 지퍼는 100년을 써도 멀쩡합니다. 이 논리는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명품일수록 아웃도어 의류일수록 극한의 환경 우주복, 잠수복일수록 YKK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YKK는 EXCLLA 같은 초고가 라인업을 강화하며 럭셔리 시장을 철통같이 방어했습니다. 둘째, 저가 시장 맞불 작전입니다. 그래? 너네가 싸게 팔아? 우린 더 싸게 만들어줄게. YKK는 자신들이 가진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표준형 지퍼의 가격을 중국산과 비슷하게 맞춰버립니다. 중국 업체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YKK 퀄리티에 이 가격이 가능해? 이건 마치 벤츠가 소나타 가격에 차를 내놓은 격이었습니다. 결국 어중간한 경쟁사들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YKK가 100년 가까이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비결은 독특한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주주들이 단기 이익을 내라, 배당을 달라고 압박할 텐데 요시다 타다오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방해가 되니까요. 대신 그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YKK의 직원은 입사하면 월급의 10%를 떼어 회사 주식을 사야 합니다. 물론 배당금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서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곧 주주인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때 이건 남의 회사 기계가 아니라 내 회사 기계라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불량이 나오면 내 배당금이 줄어드니까 눈에 불을 켜고 품질을 관리하죠. 요시다 타다오가 1993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가족이 가진 지분보다 직원들이 가진 지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인 선의 순환을 죽는 순간까지 실천하고 떠난 겁니다. 지금도 YKK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퍼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YKK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은 창호입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건물 창문의 60% 이상이 YKKAP라는 로고를 달고 있습니다. 지퍼 기술인 맞물림, 밀폐를 응용해서 창문 사업까지 진출해 대박을 낸 거죠. 이제는 지퍼가 없는 옷, 즉 자석이나 특수 소재를 활용한 입는 로봇 같은 미래 의류 부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100년 된 회사가 스타트업처럼 혁신하고 있는 겁니다. YKK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디테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퍼는 너무나 사소해 보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것 하나를 극한으로 파고들어 세계 최고가 되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YKK는 증명했습니다. 요시다 타다오는 생전에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홀히 하지 마라. 우리는 대박을 꿈꾸며 거창한 아이템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어쩌면 매일 내 손끝에 닿는 아주 작은 불편함, 그 0.1mm를 개선하려는 집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실 때 지퍼에 적힌 작은 YKK 로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 안에 담긴 한 남자의 100년 집착과 철학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매일 쓰지만 정작 잘 몰랐던 세상에 숨겨진 1인자들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